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가끔씩 까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한산성, 병자호란, 여기가 병자호란 거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오늘 남한산성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다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고려 거란 이야기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이, 요 책이 원래 남한산성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을 쫙 여행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병자호란 관련된 영화나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요걸 읽어보시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도 있었나?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답답해요. 망하려고 작정한 인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한산성 여행을 하면서 인조 얘기만 하다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쓰러지겠다. 심장마비 걸리거나 뇌가 그냥 해가지고 그 혈전이 올라와서 쓰러지. 그래서 내가 요거랑 내용이 비슷하면서 승리했던 역사를 같이 겹쳐러 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속 좀 풀리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컨셉이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고려 거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시대와 배경이 비슷하면서 불구하고 왜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패배했는지를 이 책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려 거란을 쓰게 됐어요. 근데 고려 거란이라고 여기 여여 전쟁이라 해놨는데, 원래 여여 전쟁이 이 원래 명칭이니까 교과서든 아니면 이런 데서 근래 드라마를 하면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제목을 또 이렇게 고려 거란, 여기 제목만 고려 거란 전쟁 이렇게 해놨죠. 책 안에는 또 여여 전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병자호란 관련 책입니다. 이게. 병자호란 1, 2.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병자호란 책을 2권을 산 분들 중에 1권 읽다가 포기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너무 미칠 것 같아서 1권을 읽다가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니까 2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시대에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1, 2권이 딱 나왔는데 2권 사신 분들이 1권만 읽고 2권을 안 읽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인조 168, 1636.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우리 조선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병자호랑 관련 책들이 이렇게 있고, 또 뭐 영화나 소설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계세요? 남한산성 이 소설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야, 이 남한산성 소설도 내용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의 그냥 좀 조금씩만 소설 형식을 넣어가지고 좀 꾸몄죠. 사실 뭐 역사에는 뭐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쫙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남한산성도 읽어보면 참 답답하죠. 미칠 듯이 답답하게 만든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 예, 예. 오늘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들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요. 이 남한산성 이 드라마를 볼 때도 참 답답합니다. 아, 예, 영화 아주 답답하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인조인데, 이 인조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데, 야, 이거 막 싸우는 거 보면서도 막 미치는 거예요. 저거 아직 얘기할 시간에 뭔가를, 결단을 내리거나 뭘 해야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뭐 저 시대가 저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동떨어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막상 나가지고 사람들 죽어가고,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서로 뭐 네, 자기가 일반 옳네 소리 이러고 들어는 거.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위험한 시대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망하는구나를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남한산성이나 또는 병자호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근 인조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조 딱 하면은, 인조 멍청한 놈. 저게 왕이었냐? 욕을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인조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것도요. 근래 들어서는 이 인조는 저랬는데 과연 청나라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뭐 이런 책도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런 책들? 우리가 굉장히 객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임진왜란도 있고 뭐 조선 말에 그냥 병탄되죠. 나라가 병탄되고 여러 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 관점으로 조선을 왜 때렸냐, 조선을 왜 공격했냐 그런 책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극히 보기 드물어. 뭐 도요토미 히데이시 눈으로 본 임진왜란, 일본 눈으로 본 일제 강점기 이런 거 별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게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 청나라 입장에서 우리 조선을 바라보는 거는 많이 있더라. 병자호란은 왜 일어났을까? 청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왜 이러냐면 우리가 객관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워낙 이 인조가 한 짓이 엉터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당해도 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사람들, 일반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당해도 싸다 보니까 저놈들이 하는 행동들도 이제 좀 이해가 되면서 바라보고 청나라를 오히려 옹호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 청나라 드라마나 영화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들. 그 감정이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조가 이 시대가 우리 한반도 사람들마저도 후손들마저도 이거 정말 별로다. 싫다. 어, 감정이입이 안 된다. 이들과 연결점이 안 맞는다. 요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책이 나온 반면에 병자호란의 직전의 모습이죠. 이게 위에 청나라, 밑에 명나라, 이때 조선입니다. 이 삼국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 천하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좀 균형이 깨질지의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요 분위기가 이제 병자호란 직전의 분위기인데, 자 보시죠. 거의 유사한 세력 구도. 자 보시죠. 자 보시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근데 위에 이름만 바뀌었어요. 뭐죠? 요나라, 고려, 송나라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구조에서 유상 세력 구조에서 이름만 바뀌었는데 고려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조선은 패망을 했죠. 완전 무너지. 이때 나라 망해도 쌀 정도였는데 청나라가 오히려 살려주죠. 살려주고 워낙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뺏어가죠. 외교적인 강탈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살아나는데 여기는 고려는 요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근데 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요 전쟁이나 배우고 강감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감찬의 위대한 그 전쟁 승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시대 왕 이름은 대부분 몰랐어요. 이 드라마가 근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왕 이름이 뭐죠? 고려 시대 때 이때 왕 이름? 이 현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현종이라는 인물을 이 드라마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몰랐어요. 강감차만 알고 현종은 몰랐던 시. 근데 이 유사한 분위기 보시죠. 고려 현종과 조선 인조를 함께 소개한 이유, 이 책에서 소개한 이유는 첫 번째 유사한 점입니다. 한반도에는 한민족의 왕조가 있었고 중국 대륙에는 한인 왕조가 있어요. 한인 왕조가 뭐냐? 여기 송나라, 명나라가 한인 왕조죠. 그리고 북방에는 유목민이 세운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요나라, 청나라. 한민족 왕국과 한인 왕조는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채 북방 유목민이 세운 왕조를 견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나라와 고려도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라를 견제하려 했고 명나라 조선도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죠. 이에 유목민이 세운 왕조는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전에 배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한반도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려 현종과 조선 인조 둘 다 세자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갑자기 왕이 됐어요.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위 준비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삼전도의 굴욕을 받았죠. 누구? 인조는. 반면에 현종은 어떻게 했죠? 강감찬의 낙성대 전설에서 별이 딱 떨어진 데 이 강감찬이 태어났다는 거죠. 아마 강감찬의 위대한 성공 이후에
이런 설화가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고려 거란 관련된 책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이거 보시죠. 이 고려 거란 전쟁의 요 책 한 권 정도 있고, 책을 바탕으로 또 소설도 있더라고요. 고려 거란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 고려 거란전 드라마가 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현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다만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한 상이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음. 야, 병자호란은 왜 이래 많은데, 오히려 청나라 입장에서도 바라볼 정도인데 우리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이 시대에 대한 책은 몇 권 없고 드라마도 이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그만큼 사람들이 고려 시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았다는 걸 증명하고, 너무 조선 시대에 포커스가 잡혀 있었죠. 조선 시대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고려나 다른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합쳐 가지고 뭐가 나왔다? 요 책이. 그래서 요 책 한 방이면 여러분 고려 거란전도, 거란의 여여 전쟁도 대충 이해하면서 병자호란도 이해할 수 있다. 한 권으로 두 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죠. 인조가 왕이 된 그걸 볼게요, 한번. 인조는 1623년에 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반정이 뭐죠, 여러분? 그래, 쿠데타. 사실상 이 네. 쿠데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누굴 내쫓습니까? 바로 광해군을 내쫓아버립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여기 보시면 선조 있죠, 선조. 선조가 있는데 여기 보죠.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 사이에는 뭐 별로 없고, 이거는 나중에 이 인목왕후는 나중에 선조가 나이가 들어서 임진왜란 끝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정비를. 왜 이렇게까지 정비랑 결혼하려 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그래서 정비랑 결혼을 해서 어린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공빈 김씨의 자식 중에, 공빈 김씨도 이제 죽긴 하지만, 임해군, 광해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임빈 김씨의 의양군, 신성군, 정원군이 나오죠. 정원군. 여기 정원군이 딱 나옵니다. 정원군. 근데 사실상 임해군은 탈락했고, 워낙 성격이 포악해서 탈락을 했고, 뭐 의양군, 신성군 이런 양반들도 나중에 해서 정원군이 사실상 광해군 바로 밑에 동생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도 왕실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왕족들이 필요한 일들은 이 정원군이 나서서 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광해군이 견제를 시작해요. 이 정원군의 자식들이 혹시나 여러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정원군도 압박하고 정원군의 아들들도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인조의 동생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원군도 얼마 뒤에 죽어요.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인조가 이 복수를 갚기 위해서 당시에 이 당파 싸움에서 조금 밀려 있었던 서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당시 북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 광해군과 북인들이. 그리고 인조 반정을 딱 일으켜서 왕이 딱 된. 그래서 정원군의 첫째 아들 능양군과 서인이 결단이, 정원군이 이렇게 이제 영정이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정원군 초상화는 이렇게, 정원군도 나중에 왕으로 추종되거든요. 인조가 자기 아버지를 원종이라 해서 왕으로서 추전을 합니다. 근데 추정을 하는데, 당시에 우리 여러 이 초상화들이 많이 그려졌지만 조선 시대 때 왕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남아 있는 초상화, 그러니까 죽어서도 왕이 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얼마 없는데, 이 정원군 초상화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그걸 다시 그린 거예요. 다시 복원해서 그린 건데. 그래서 정원군의 첫째 아들 능양군과 서인이 결탁을 해서 서인 정권이 만들어져요. 서인 정권이 만들어지고 얼굴 마담으로는 남인의, 남인 출신을 또 얼굴 마담으로 딱 해가지고 영의정을 올리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인들이 결탁을 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조선 후기는 뭐죠? 서인 시대가 열리죠. 서인에서 노론, 또 뭐 이런 게 나뉘기 시작하면서, 소론 나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웬걸이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니, 쿠데타가 언제냐면 1623년이에요. 그 다음 해에 뭐가 일어나냐? 이관이 난이 벌어집니다. 왜? 자기네들끼리
더 뭘 가져가냐 뭐 아니면 뭐 분배해서 이 견제가 벌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괄이라는 인물이 어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당시 이괄은 이 북방에 병력을 통솔하는 책임자였어요. 책임자였는데 자기 아들을 끌고 와서 뭐 조사를 한다 하니까 아니 아들이 그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는데 이 이괄이 이제 엘리트 부대 북방의 엘리트 부대를 일부 끌고 내려오면서 19일 만에 한양이 점령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 또 뽑아가지고 왕으로 잠깐 삼기도 하죠. 근데 이 19일 만에 음, 조선 역사상 반란군이 한양을 정복한 건 점령한 건 이게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9일 만에 이걸 뚫고 내려오면서 광군과 쿠데타, 요 이괄 군끼리 전쟁이 나면서 어떻게 병사들이 달아서 사라지죠. 그래서 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박살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 19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이 벌어진 직후에 이 인조가 사실 이때 공주로 도망가거든요. 공주로 딱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괄은 이미 죽었고 이괄 위에 여러 쿠데타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왕이 잠깐 됐던 왕족도 죽이고 이렇게 다시 하는데 그 뒤에 1623에서 1626년 동안 남한산성을 싹 다시 개축을 합니다. 원래 남한산성을 있었는데 광해군 때 조금 이렇게 다시 보존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돌성으로 싹 쌓는 거죠. 그래서 개축을 해가지고 혹시 모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한산성을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남한산성을 쫙 만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한산성 가보신 분 계세요? 남한산 가보시면 이 성 따라 또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등산할 때 이 남한산성 코스도 재밌긴 한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이 행궁도 건립합니다. 이 행궁도 다 행궁도 한 20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행궁이 근사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 일제감정기 시절에 이 행궁이 싹 사라졌거든요. 홍수 여기 안에 뭐 물난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싹 사라졌대요. 사라졌는데 다시 복원 안 하고 그대로 놨으면서 그냥 폐허가 된 상태에서 폐허해야 되는데 여기 집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연수원도 만들어지고 또 음식 가게도 만들어졌다가 그런 게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여기는 경기도민은 무료라는 사실.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남한산성 이 행궁도 그 인조 시절에 만들어진 그 행궁이 아니고 그 뒤에 꾸준히 업그레이드된 행궁 형태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인조 시대의 행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보시죠. 준비를 했어요. 남한산 개축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괄의 난에 의해서 이미 북방의 주력 병력과 북방의 길들이 다 파괴된 상황이에요. 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병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627년에 정묘호란이 벌어지는데 단 8일 만에 압록강에서 단 8일 만에 황해도 평상까지 착 이동합니다. 아니 이거 때만 해도 18일은 이렇게 버텼어요. 보면 19일, 19일은 버텼는데 이제 8일 만에 빡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조가 겁이 나는 거. 뭐지? 북방의 주요 지점에다가 병력을 충실하게 갖다 놓는 것에 대한 겁이 나는 이갈이 난을 일으킨 이상 이갈은 누구예요? 자기와 쿠데타를 함께 한 인물인데 그 인물마저도 나를 쫓아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인데 또 난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누굴 믿고 여기다가 병사를 두겠느냐 이거야. 어. 그러다 보니 이 북방 요 루트에 주요 병력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도 지역에 왕이 직접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한양과 경기도 지역 병력만 이제 좀 많이 추가를 해서 보충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리는데 여기 군사만 있으면 뭐예요? 맨날 여기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인조가 실패한 정책이라 볼 수 있죠. 북방에 대한 병력을 충분히 해서 내려오는 병력들을 하나하나씩 막아야 할 생각을 안 하고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가까이 있는 병력들을 버티겠다 하다가 그냥 적들이 쭉 내려오는 걸 그냥 보고 구경하는 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묘호란 때는 8일 만에 황해도 평상까지 정복되는 결국에 어디로 도망가냐? 강화도로 도망가죠. 강화도로.
이때는 또 강화도로 도망가서 버팁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는 행궁과 방어시설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강화도 행궁이고 이게 강화도 행궁. 여기가 방어시설이에요. 보시면 고려시대 때 이미 쫙 그걸 만들었죠. 고려시대 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또 가가지고 버티면서 바다로 너희들은 못 올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바다가 못 오는 여기서 버티겠다. 이걸 누구 전쟁 때 아니면 고려가 이제 원나라 몽골과 전쟁을 할 때, 원나라의 몽골과 전쟁을 할 때, 나중에 원나라 바뀌지만, 몽골과 전쟁을 할 때, 그 바다 건너서 못 들어오겠다 해서 이 강화도에서 오래 버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화도를 또 이렇게 노리면서 바다로 들어와서 한 건데, 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도 바다는 약할 테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있겠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정묘란 대략 끝나고 형제의 그걸 맺어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형이고 우린 동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한데 우선 전쟁에서 패해서 무너지는 건 나니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무역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무역을 하면서 이 금나라가 제대로 돈을 안 주고 물건을 강탈하듯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납하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용돈 내놔. 응? 이번에 돈 좀 가져와봐. 내가 너희들 보호해주고 뭐 해주고 보호비 좀 내놔. 이런 식으로 뜯어가는 것처럼 뜯겨가는 돈이 돼요. 원래 무역하기로 한 건데 무역이 아니고 그냥 뜯겨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사항이 또 커지죠. 조선이. 근데 이게 웬걸이야. 1631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후금이 어, 몽골을 정복하고 명나라까지 공략하는 과정에서 홍위포를 제작합니다. 홍위포. 이 홍위포 뭐냐? 기존의 대포와는 사거리가 2배 이상 차이 나요. 신형 무기예요. 신형 무기. 유럽에서 만든 대포인데 이거를 이 명나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 임진왜란 시절에는 없던 대포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아마 임진왜란 때 이 홍위포가 명나라를 통해서 조선으로 적극 들어왔으면 아마 전쟁 양상이 또 바뀌지 않았어요. 대포가 그러니까 기존의 대포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파워와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청나라든 그 누구야 조선이든 후기가 되면 조선 후기나 청나라 시대가 되면 이 홍위포가 많이 생산돼서 또 배치는 돼요.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 홍위포를 능가하는 어마무시한 대포가 또 만들어지고 있었죠. 동양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대가 이제 착착 뒤로 쳐지는 건데, 하여튼 이 홍위포가 제작돼 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발사 공격. 그러다 보니까 대릉하라는 요 지역, 명나라가 주로 이 방어를 했던 이 대릉하까지 함락을 합니다. 이제 쭉 내려오면 어디야? 여기 그 유명한 산해관이에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산해관인데 요렇게 연결되는 대릉화가 깨지면서 어떻게 이제는 점차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제 대릉화를 깰 때 어떻게 하냐? 대포로 공격을 합니다. 뿡뿡뿡. 더 이상 이 위대한 홍위포가 명나라만의 무기가 아닌 청나라의 무기도 됐다 이거죠. 그리고 몽고군도 자연스럽게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고의 금나라의 칸이 몽고칸까지 합치면서 같이 모든 유목민을 통솔하는 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까지 이제 내 손아귀에 넣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자기를 이제 황제로 등극하겠다. 그러죠. 이 몽골 전벌이에요. 이 몽골을 여기 내몽고 지역의 요 지역 사람들은 이미 청나라에 귀속을 했는데 요쪽 지역의 몽골 사람들이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얘네들을 또 정벌하는 과정이 1634년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또 여러 몽골 부족들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요렇게 금나라가 이렇게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가 됐어요. 한순간에. 우리는 아직도 그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할 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커져버리면서 어떻게? 몽골과 금나라 두 개를 통치하는 유목민의 왕. 그게 된거든요. 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황제로 올려버립니다. 황제. 누가? 바로 홍타이지가. 홍타이지. 누르하치의 아들이죠. 홍타이지가 나는 이제 황제다.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밑에는 누가 있냐? 만주족도 있고 이제는 여진족이라고 만주족이랍니다. 만주족, 몽골, 그다음에 원래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까지 합쳐가지고 이 세종족을 통합하는 칸이다.
그래서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황제로 딱 등극을 했는데 이 등극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등극식을 황제 등극식을 하는데 이 등극식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월 11일 심양궁, 여기 심양궁이 여기 원래 이 홍타이지를 비롯한 요 지역 사람들이 이 수도로 삼은 지역인데 여기서 딱 그걸 하는데 황제 그 즉위식을 하는데 이제 절을 하잖아요. 황제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의식을 하는데 이 웬걸이야. 딱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가만. 서가지고 고개도 안 숙이고 딱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몽골이나 이 여진족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 이게 뭐 하는 놈이냐 하니까 조선 사신들이 어, 인조가 파견한 사신들인데 감히 우리는 너희들을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너희 우두머리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딱 뭐 뻣뻣하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팔기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자꾸 숙이게 하고 막 난리치니까 막 거기서 막 주먹 다툼도 벌어지고 결국 얻어 터져서 끌려간 거예요. 그 이때 딱 홍타이가 느낀 거죠. 아, 조선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조선을 한번 밟아줘야겠다. 누가? 황제가 직접 가서 밟아주겠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외교 파탄 사건이 전쟁의 큰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그 나비 효과를 갖고 오죠. 이 외교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굽힐 때는 굽힐 줄도 아는 게 외교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전쟁을 하고 싶다는 듯이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손 한번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손 보고 싶어지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다 보니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도 세밀하고 상대편에 대한 그것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파탄은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교 파탄 사건이 벌어지죠.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침략하는데, 야, 이게 웬걸이야. 압록강 넘어서 6일 만에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6일 만에. 이게 국가인가요? 어? 그냥 드드드드득 들어오는 거예요. 6일이면은 당시에 이 끝에서 여기까지 말 타고 가는 속도랑 거의 비슷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타고 전령이 도착하고 반나절 뒤에 그냥 이 청나라 군대가 밀려올 정도의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왜? 이 북쪽에 제대로 된 병력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고 이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에 방위한 병력들도 모을 시간이 없어요. 왜? 나도 전쟁이 났다는 걸 이제 들은 판인데 인조가 왕이 이제 들을 판인데 병력을 어떻게 모아서 뭘 합니까? 그래서 실컷 모은 병력도 얼마 못 끌고 갑니다. 남한산성으로.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한 만 몇천 명 올라가가지고 이제 뻗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 뭐다? 망할 조짐을 보이는 거죠. 이 입구를 전부 다 뚫어 이게 열린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열어놨는데 어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6일 만에 한양에 도달하는 어마어마한 쾌거를 보이죠. 그래서 인조가 얼마나 급한지 광희문이라고 하는 여기 원래 시체들을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죽은 사람들 한양에서 죽은 사람들을 밖에다 이제 옮길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래요. 여기가. 근데 요 문을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왜? 도망갈 시간이 없으니까. 어. 도망갈 시간. 그 최명길이 잠깐 가가지고 청나라 본진에 가가지고 외교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 때 여기로 나왔어요. 원래는 남대문으로 나가려 했거든요. 당당하게. 그래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왜 남대문이 정문이니까 왕은 정문을 통해서 나가거든. 그래서 남대문으로 가면 이 시간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광희문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밤새껏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남한산 이제 남문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남문을 통해서 남한성을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산 타고 올라가 등산을 한 거죠. 등산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날 새벽에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 남한산성은 상원 물론 준비를 해놨는데 이 주변을 적들이 포위할 경우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은 식량도 얼마 없었어요. 반면에 강화도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강화도는 바닷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언제든 쌀을 이송해 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고려도 원나라 전쟁 때 수십 년 버티는 이유가 뭐냐? 이 강화도에서 버티니까 계속 배를 통해서 물자를 이송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눈이 심하고 미끄러지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어, 참고로 여러분, 이 예전에 이 유목민들이 세운 국가들은 겨울에 주로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여기 압록강이나 강이 얼기 때문에 말 타고 이동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동하기가.
빠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겨울에 쳐들어왔는데 이때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날 도망갔다가 겨울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남한산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티는 겁니다. 남한산 여기서 47일을 버티는데 여기 한성은 이미 무너졌고 한성의 물자들과 이 남한성 이 한강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여러 물자들은 다 이제 청나라 것이 돼버려요. 어, 이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자들을 많이 싣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는 현지 조달하겠다 이거야. 현지 조달. 근데 현지로 왔는데 왕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왕이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그대로 한양에 있는 수도에 있는 이 물자들을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완전 망해버린 거죠. 열심히 모아놓은 물자들이 어, 우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적들이 쓰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행동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한성이 이제 포위되어 있는데 포위된 과정에서도 이제 왕을 구출한 데서 근황군들이 막 파견도 됩니다. 파견되는데 대부분이 남한산 근처도 못 오고 무너지게 되죠. 뭐 몇 번 승리도 했는데 승리를 해봤자 그냥 큰 의미 없는 승리였고 여기 남한산성에서 이제 포위돼서 이제 버티게 됩니다. 뻗땡기고 뻗땡기는데 결국에 항복하는 거는 뭐죠? 1637년 1월 22일 그 다음에 됐는데 도르곤이라는 홍타이지 동생이 이 강화도를 점령해요. 강화도 바다 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적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확신했는데 이게 웬걸이야? 도르곤이 홍위포를 들고 와서 뽕뽕뽕뽕 쏘니까 이 강화도에서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서워 도망. 그때 그냥 배들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왜? 청나라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 강화도를 그렇게 니들이 방어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강화도만 점령하면 저들은 100% 항복할 수밖에 없다. 믿고 있는 게 무너지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 마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강화도를 그냥 점령해 버려요. 함락해 버리고 여기 있었던 누가? 둘째 아들, 그다음에 인조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영의정 뭐 여러 정승들의 뭐 가족들 다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르곤을 통해서 이 항복한 사람들이 또 편지를 쓴 것들을 전달하죠. 전달해서 도르곤이 청나라 장수들한테 전달하고 이제 청나라 장수가 이제 조선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걸 건네줍니다. 가서 예? 너희들 왕이랑 이걸 갖고 토론하라고. 가니까 이제 인조가 이제 더 이상 우린 버틸 수가 없구나. 망했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청나라에서 홍위포라는 그 대포를 남한산성 저기 높은 봉우리, 남한산성 아닌 저 바깥에 봉우리에 그냥 설치해 놓고 뽕뽕뽕 쏘고 있었어요. 대포를 쏘대는데 우리는 방어할 수가 없어. 우린 막고만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전쟁하면 어떻게 하죠? 미사일을 발사하죠.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쭉 미사일이 가가지고 그냥 둥둥둥둥 파괴하는 거야. 우리 적들의 그 레이더 기지나 여러 기지들을 파괴하는데 적들은 우리는 막고만 있고 우리는 공격할 수가 없어. 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 꼴인 거예요. 대포를 막 발사하는데 우리는 저 대포가 발사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반대로 공격할 수단은 없는 거예요. 왜? 조선이 갖고 있는 대포로는 사거리가 절반도 안 되고 공격할 방법도 없고 밖에 나가자니 무섭고 이재균이가 대포를 얻어맞고 있었거든요. 얻어맞으면서 점차 약해지고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이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인조가 어떡하죠? 항복을 하자. 항복으로 결정이 납니다. 결국에 그래서 항복하면서 조선이 이제 물러가는 계기가 되죠. 1월 30일 남한산성 서문으로 인조가 나오게 돼요. 그때 골룡포도 입지 못했어요. 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골룡포도 못 입게 합니다. 일반 옷을 입고 남염이랑 옷을 입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홍타이지한테 쫙 가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3번 절하고 9번 고개 숙이는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때 남한산성 이 서문도 원래 왕은 어디로 간다 했죠? 정문으로 남문을 통해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금지합니다. 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왕은 황제에게 감히 대항을 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문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서문으로 와라. 서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예, 치욕적인 사건이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이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이 삼전도의 굴욕이 준 사회적인 충격 여파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잘. 대부분이 모르실 건데 이 삼전도 굴욕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특히 조선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 여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언제든 때리면 맞을 애들이었어요. 그 얘네들은 한 번씩 우리 와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그다음에 주요 이 여진족 중에 족장 등의 자식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우두머리들은 우리 조선으로 와서 자기네 자식들을 또 이 조선 한양에 또 살게 해요. 그러면 이 여진족 자식들을 뭘로 썼냐? 왕 보호하는 근위군으로 또 쓰기도 했어요. 근위군으로 딱 썼다가 유학 온 거지. 유학 오니까 대접도 받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일본은 어떻게? 어, 문과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조선인으로도 사는 인물도 생깁니다. 여진족인데 조선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여진족은 뭐다? 조선의 아래에 있는 종족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인들은. 그래서 저들이 황제를 한다, 왕노릇 한다 할 때부터 이 새끼들이 감히 이런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지? 우리가 무시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존재들에게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그것도 응? 3번 절을 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의식을 표했다는 거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홍타이지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가 황제 즉위식을 딱 할 때, 딱 2명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어요. 조선인 사신 2명이죠.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조선인 사신 2명의 우두머리 대장인 왕을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절을 시켰어요.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홍타이지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계기고, 우리 조선은 우리는 뭐든지 하면 무너지는구나 하는 엄청난 패배주의로 빠지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에게 무너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물질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극복을 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청나라가 어디까지 진출하죠? 명나라까지 장악해버렸죠. 명나라가 물론 그 전에 멸망을 했는데 결국에 이자성의 난이 벌어져가지고 북경을 정복을 했던 그 난 세력들을 결국에 누가? 청나라군이 다 가가지고 전멸을 하고 나중에 명나라가 통치했던 지역을 다 청나라가 장악하면서 이제 중국 전대 전체가 이제 어, 여진 쪽에게 어, 무너지는 그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청나라는 어마무시하게 강해지는 반면 조선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고 보니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 충격과 공포감과 그리고 패배의 의식이 조선 후기 내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일본한테 그걸 당하면서 또다시 패배주의 의식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배주의 의식은 이 조선 후기 때부터 이 인조 굴욕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들어서 약간 극복됐는데 또 요즘에 좀 많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참 위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극복하고 싶어요. 물질적, 군사적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여진족이 되면 청나라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청나라는 이제 저 시대 이후에 강희제, 옹정제, 걸룽제 이렇게 황제가 일어나면서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을 넘게 어마어마한 시대를 여는데 우리 조선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에이 저놈 오랑캐 놈들이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우리 조선에서 치르겠다. 이거예요. 이 어, 대보단 맞습니까? 대보단 여기 대보단. 이 대보단이 이 창덕궁에 인정전 지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 하게 좀 위에다가 보여주든지. 어? 이 위에다가 명나라 황제를 위한 그 제사를 치르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 그다음에 우리 조선에게 병력을 지원했던 만렵제,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이 3명을 위해서 여기서 매 기일 때마다 이들이 황제가 된나 생일 이럴 때마다 여기 가서 제사를 지러요. 조선 왕이 뭔데 명나라 황제의 그 제사까지 치르는? 안 그래도 제사 때문에 미치겠는데 조선인들은
왕들 제사 지내고 하기 미치겠는데 명나라 제사까지 치르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반면에 이걸로 위안을 삼았대요, 조선인들은. 왜? 이 한족들이 무너졌지만 어? 그거를 우리 가져와 가지고 한다 이거지. 중화는 무너졌지만 소중화로서 우리가 이 정신은 가져가겠다. 그게 이 대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참 안쓰러운 행동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 망했는데 미국 대통령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매해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뭐 지금 눈으로 보면 우리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근데 이 시대는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보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소중화로서 중화의 의식을 가져간다는 이 정신적인 극복을 하면서 조선 후기를 버티게 됩니다.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철학적으로 또 커버를 하죠. 어떻게 하냐? 북송이 위대한 그 유교 문화를 갖고 있던 이 북송이 결국에 어떻게 무너지거든. 무너져가지고 남성이 돼요. 남성이 북송, 남성 요렇게 된 것은. 그래서 이 남성이 뭐다? 우리 조선의 무속과 비슷하구나. 보죠. 후금이 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힘으로 굴복된. 하지만 우린 정신은 살아있다. 자, 힘으로 굴복을 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 이 송나라에서 발달한 철학이 뭐죠? 바로 이 주자학이 발달합니다. 주자가 주자학이라 해서 주자학을 발달하죠. 요 주자학이 발달하는데 성리학이 발달하는데 이 성리학이 발달하는데 이 조선시는 후대에 어떤 인물이 사실상 주자급 대에 올라갔죠? 바로 이 성시열. 성시열이 와가지고 이 보수적인 주자 성리학을 딱 또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시대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패배를 했으면 이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당대에 유행하던 또는 새로운 사상을 유입해 가지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 더 보수적으로 그거를 사회를 관리하고자 사회를 통치하고자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 사회가 그닥 매력적이지 않는 사회로 운영이 되고 말한 거죠. 그렇게 패배주의 의식이 워낙 강한 시대로 이어지다 보니 결국에 일본한테 또다시 한 번 더 먹히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의식이에요. 의식이 깨 있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데 의식이 깨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유를 자기가 갖다 줍니다. 자유를 갖다 주고 뭘로 살고 싶어요? 노예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립을 했지만 지금도 노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어, 우리 대한민국의 형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형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독립. 누구를 눈치를 봐요? 우리 아시아 지역의 형님인 일본도 눈치 보고 그다음에 저 미국 형님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찾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어. 또 조선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명나라 이렇게 바라보다 한 대 쳐맞고 했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망해버린 명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그 황제의 제사까지 이렇게 치르면서 궁궐 안에 만들고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패배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는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정신적 극복하는 이런 문화.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류국민이 되어 아니 삼류국 백성이 되어 버렸는데 이미 여진 뭐 여기 다 잘 나가는데 우리는 얘네들과 비교를 할 때 밑으로 쳐져 버렸거든. 참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망했어야 돼요, 조선이. 망하고 조선 후기 때는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청나라 놈들이 참 머리가 좋아 가지고 조선 별게 아니니까 그냥 왕조만 유지할 수 근근히 유지할 게 좀 남겨 놨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자기네들이 볼 때도 굳이 전복해서 멸망할 필요 없을 정도의 나라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 조선 후기는 요렇게 아름답게 안타깝게 멸망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청나라 때 멸망 이후부터는 우리 조선이 군대도 제대로 운영도 안 해요. 그냥 군대를 좀
있기는 있었는데 뭐 영조, 숙종, 영조, 정조 때 뭐 군대 배치는 했는데 제대로 된 군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말에도 전쟁다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일본한테 너라 갖다 바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병력은 있고 병력 준비도 하고 수도권 방비는 많이 했긴 했는데 제대로 된 훈련 같은 걸 잘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또 벌어졌죠. 반복입니다. 한 번 무너진 거를 우리가 후회하고 교육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또 반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키워왔던 우리 젊은이들이 만드는 50만, 60만 병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끌려가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처럼? 조선시대 때처럼.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여 전쟁 이야기할게요. 자, 똑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입니다. 북방에 유목민이 세운 나라가 있고 한족이 있고 고려가 있고 한반도 나라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1차 여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이제 1차 전쟁할 때 요 나라에서 고려를 우선 밟아놓고 어디? 홍나라를 치겠다. 그래서 이제 993년 1차 여여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서희가 가지고 외교적 협상을 하죠. 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송나라의 관계를 좀 끊어놓을 테니까 너희들과 교류를 할 테니까 이제 전쟁은 요 정도에서 끝내자. 대신에 너와 나 사이에 이 당시에는 이 국경선이 요 나라의 고려가 붙어 있진 않았어요. 중간이 이렇게 비어 있었고 이 비어 있는 땅을 여진들이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우리가 그러면 뺏어서 가져가서 어떻게 너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러니까 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때 뭐냐? 강동육주가 생긴 거예요. 이 강동육주. 원래는 쳐들어와서 소송령이 요 위에 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경 여기를 주려고 했어요. 오히려. 서경까지 평양까지 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요만큼 가져가고 그냥 너희들을 그냥 만족하세요 했는데 서희가 가가지고 아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이 공터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주면 요 나라와 교류를 하겠다. 원래 여진이 여기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교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 나라에서 원래 우리 땅도 아니니까 니들 가져가라. 강동 육주가 만들어있는데 이 강동 육주에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 서희가 곧바로 우리 땅으로 고려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해가지고 전쟁만 좋아하는 유목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얘들도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요 나라 불상 메트로폴리탄이는 요 나라 금동관입니다. 요 나라 불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요 나라 사람들이 거란족인데 거란족들이 이미 농경도 할 줄 알고 유목도 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반반을 할 줄 아는 데다가 센족들도 적극적으로 포섭을 했어요. 자국민으로서. 포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이 사는 국가. 예, 물론 우두머리는 뭐다? 거란 사람들이지만 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된 구조다 보니까 이런 문화도 굉장히 발달을 한 상당한 문명국이라고 보시죠. 무려 고려가 송나라 송나라 요 나라보다 고려가 문화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나중에 전쟁에서 잡힌 포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요 나라에 있는 여러 제작 기술 같은 게 한반도로도 고려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튼 이 고려 요 나라가 상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 차 문화도 이렇게 있어요. 요 나라는 이 벽화를 무덤에 그렸는데 보시죠. 차 음악으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식을 하거나 예의 어떤 그걸 할 때 이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음악도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주는. 그리고 옆에 보면 차를 마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차를 끓이고 마실 수 있는 문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고려 이상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우리가 인식하는 거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능력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강주의 정변이 벌어집니다. 강주라는 인물이 원래 북방을 관리하는 장군이었는데 내려와 가지고 왕을 교체해버려요. 과초하면서 누가 보시죠 여기요. 현종.
현종을 왕을 이때 목종이 황제로 왕으로 있었는데 목종을 팍 제거하고 현종을 왕으로 딱 삼습니다. 이 현종. 이 현종이 한데 여러분 여기 보면 태조 이거 왕건이죠. 왕건의 부인들이 있는데 왕건의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됐는데 이리부터 어떻게 하냐? 이거 보십시오. 서로 결혼을 이렇게 근친으로 결혼을 합니다. 근친으로. 왜 이렇게 근친을 했냐? 서로의 핏줄에 대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근친혼을 한 거예요. 통일신라의 왕족들도 이 근친을 했다는데 이 정도 상세한 이 족보가 남아있질 않아서 근친을 했다고 추정을 하지만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고려는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근친을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종도 근친의 존재입니다. 근친 보시죠. 태조의 아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왕건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그게 되니까 나이 차는 꽤 많은데 태조가 죽은 한참 뒤인데도 이 현종은 태조의 뭐다? 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목종이 제거되고 현종이 왕이 되죠. 왕건 핏줄로서 이 현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태조 왕건과 이 안에 있는 이 왕욱이라고 하는 인물과 태조 왕건과 부인 사이에 나온 대종 왕후과 태조 왕건 사이에 황보씨가 나왔는데 이 둘이서 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왕건의 핏줄로 완전히 만들어진 현종이라는 근친혼의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형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에 오른 직후 곧바로 제2차 여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거란에서 당시에 거란 황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거란은 어머니가 엄청 파워가 셉니다.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권력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황제가 됩니다. 근데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인물들이 권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는 그게 커버가 되는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이 문제가 커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내 권력을 집중시키겠다. 그럼 누굴 때려볼까? 딱 보니까 이 고려에서 쿠데타가 나가지고 왕이 교체됐다는 거야. 이거 여진족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려를 쳐보자. 그래서 고려를 내려와요. 그때 이제 강조를 우리가 역적 강조를 우리가 차단하겠다. 왜? 우리가 황제 국가로서 너희들은 우리 밑에 있는 번국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주겠다 해서 거란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맨 처음에는 뭐 버텼어요. 홍화진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홍화진 애가 버티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강조가 무너지죠. 강조가 이 40만 대군을 끌고 온 이 요나라 성종의 부대와 싸우다가 20만과 싸우다가 30만이 절단 나버렸죠. 절단 나서 강조 잡혀서 죽고 쫙 내려옵니다. 개경으로. 개경으로 쫙 내려오면서 결국에 인조처럼 도망을 가게 되죠. 인조처럼 이제 피난을 갑니다. 개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공주까지 갔다. 유유유유유유. 근데 이때 이 과정이 참 힘들었대요. 쿠데타가 아니 이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9년에 정변 났잖아요. 왕이 얼마 안 되는데 10년의 전쟁, 1년 뒤에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여기 있는 여러 호족들이나 이 관료들이 왕으로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1년 차도 안 되는데 제대로 활동도 안 하는데 도망까지 갔으니까 얘는 뭐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갈 때 막 왕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안 만난 자다가 떼를 쓰거나 왕을 마치 해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보니까 현중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공주 절도사가 대접을 해주고 나주에서 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현종이 피난을 가고 1011년 1월 1일에는 개경이 함락됩니다. 수도가 함락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고려사에서 수도가 함락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락은 됐지만 왕은 도망가기 때문에 어쨌든 성종은 왕까지 잡지 못하고 요나라 성종은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요. 2월 23일 개경으로 왕이 이게 축제가 있대요. 축제가 여기 나주 쪽에
현종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이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축제 사진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다들 요 뒤에 옷 입은 사람들은 조선 옷을 입고 있네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온 개경으로 돌아오는 현종은 지방제도와 국방개혁을 합니다. 지방제도에서 더 이상 호족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호족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었는데 확고하게 이제 호족들이 아니라 관료들로 이 통치하는 국가로 이제 다시 고려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개혁을 해요. 국방개혁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거를 이제 완전히 다시 또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훈련을 직접 참관을 합니다. 매년 참관을 해서 훈련하는 것도 확인하고, 잘하는 훈련에서 훌륭한 어떤 모습을 보인 사람한테 상도 주고 벼슬도 주고 하는 행동을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행동을 보이죠. 그리고 2차 요 전쟁에서 죽은 분들, 양규 뭐 여러 인물들이 죽었잖아. 그 인물들에게, 가족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고, 죽을 때까지 양식 지원도 해주고, 죽은 여러 백성들마저도 시신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묘를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백성들부터 오이친까지 현종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현종도 이제는 예전같이 무너지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심산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군술련도 직접 관리하고, 이 통치 기반도 사실 새롭게 운영을 하면서 병력도 다시 보충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1018년 10월에 강감찬을 서분면 도통사, 서분면 행영 도통사로 이제 해가지고 그 지휘자를 이 북쪽에 지휘자를 만들고 20만 8,300명의 대군을 이제 통솔하게 하죠. 강감찬이 상원수가 되고 강민첩은 부원수가 됩니다. 부원수. 이 강민첩은 희한하게도 이 초상화가 남아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이 초상화가 남아있어서 초상화를 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린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강감찬, 상원수, 강민첩, 부원수를 삼아가지고 20만 8,300명의 대군을 이끌게 합니다. 인조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인조였으면 장군들에게 이렇게 병력을 주지 않았겠죠.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뭘 하려는 척하다가 망했겠죠. 근데 현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인물인 강감찬에게 20만을 딱 준 거예요. 만약에 강감찬이 딴만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성계처럼. 음. 그러면은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강감찬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또 그러면 20만 원 이끌고 딱 갑니다. 그리고 소비압이 이제 쳐들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소비압 굉장히 많이 올려줬죠. 왜? 많이 올려준 상태에서 무너져야지 우리 상대가 되는 그걸 만들어 주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실제 소비압도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왕. 이대로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을 많이 세우는 사람에게 왕의 직급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미 돼 있었어요. 왕이고 공주랑 결혼했기 때문에 황제의 부마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부마. 물론 전 황제의 부마긴 하긴 하는데 그런 인물이고, 이미 송나라 전쟁에서 그리고 고려 여요 전쟁 2차전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의 잔뼈가 큰 인물이죠. 그 인물이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왜? 이제 이 요나라 성종이 볼 때 이 고려가 가만두니까 안 되겠다 이거야. 강동 육주를 내놔라 했는데도 내놓지도 않고, 그러면 니들 왕이 나한테 인사하러 와라 했는데 왕이 인사하러 오지도 않고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그래서 소비아에게 10만 원 주고 한 번 더 밟아줘라 했는데 1018년 12월에 소비압이 또 쳐들어오죠. 이 겨울이죠. 또 겨울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다 물을 딱 막아놨다가 터트렸다 하더라고요. 홍화진에서. 그래서 여기 여기 흥화진 근처에서 물을 또 터트리죠. 그래서 이렇게 떡 터트려 가지고 10만 중에 일부를 잃게 됐다 하는데, 또 강감찬이 또 공격을 해서 10,000명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억이 있는데 그걸 뚫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왜냐면 이들이 아마 10만이 기병을 중심으로 한 아주 빠르게 움직여 있는 병력으로 지원을 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금교역이라는 개경 가까운 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왕보고 항복해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왕이 항복을 안 합니다. 항복을 안 하고 결사항전하겠다 해서 개성 주변에 여기 쌀이나 음식들을 다 성으로 옮겨요.
주변 마을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폐허로 만들어. 뭐야? 니들 여기 와서 먹을 거 없다 이거야. 이들도 청나라 전쟁이랑 똑같아요. 청나라도 내려왔을 때 빠르게 이동하니까 먹는 걸 어디서 조달한다? 현지 조달하겠다고 내려온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인조는 현지 조달을 그대로 해줬죠. 왜? 수도 한양을 그대로 내주면서 수도 한양에 있는 물자들을 그대로 청나라들이 먹게 해줬잖아요. 반면에 현종은 어, 수도 중심에 있는 물자들을 전부 걷어가 가지고 이들이 내려와도 현지 조달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병력들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소비압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아 이거 안 되겠네. 우리 물자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교역에서 100명, 100명의 병력들 보내가지고 몰래 또 이 소비압이 몰래 병력을 여기다가 숨겨놨다가 저들이 안심을 할 때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100명이 또 가가지고 엄습해서 이 병력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 성을 이렇게 추정해서 만든 이 지도 이게 드라마에서 나왔나 해서 이렇게 있는데 청야전술을 펼칩니다. 청야전술 물자들을 다 성으로 이주해가지고 너희들이 현지에서 물자를 못 먹게 하겠다 이거지. 음. 그래서 현종이 요 작전을 펼치면서 결국에 방어를 해내죠. 도망을 안 가고 이번에는 이겨낸 거예요. 현종이 이때도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 그냥 무너졌어요. 어, 그냥 무너졌죠. 왜? 리더가 도망가는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지. 근데 현종이 버티니까 어떻게 돼? 다시 용기 100배가 올라가. 상대편은 어떻게 되죠? 현종이 먹을 것도 다 끌고 가자면 버틴다고 하니까 아유 쉽지 않겠다 싶어. 뿐만 아니라 강감찬이 20만 대군이 있는데 그 20만이 언제 내 뒤를 습격할지 모른다는 압박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후방에 군대가 있었다면 인조도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후방에 충분한 부대가 있었다면 설사 청나라가 병력들을 설사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도 언제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저들이 언제 병력을 합체해가지고 북쪽 길을 막아놓고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했죠. 왜? 북방에 병력들이 별로 없었거든. 인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병력을 제대로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귀주 대첩이 벌어집니다. 도망을 가다가 귀주 쪽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국경 바로 넘기 전에 귀주에서 강감찬과 20만가 부딪히게 됩니다. 약 10만과 20만이 부딪히는 대전체. 이 귀주 대첩이에요. 그때 이 검차 기병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쫙 깔면은 기병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 검차와 관련된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려가 고려를 이 대회전이라서 평야에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이든 북방이든 어떤 그 민족과 이 거대한 평야에서 대회전을 통해서 이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뒤에 조선에도 뭐 북진을 하면서 여진족 때려잡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소규모의 전쟁에 불과했고 큰 규모의 전쟁은 대부분 이 성 안에서 버티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들 수십만 넘는 병력과 우리 20만이 넘는 병력이 이 평지에서 그냥 대회전을 싸운 거야.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싸움이에요. 우리 이런 전쟁을 더 이상 해보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다 성에 숨어서 버티 전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수행 능력과 실력이 그 뒤로는 계속 추락을 했다고 보면 돼요. 이런 전쟁을 하려면 훈련도나 전쟁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 나중에 가면 이런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들 다 청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명나라 이런 나라들 전성기 때 이런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하죠. 다들 군사적으로 탁 표출해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펼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전쟁을 이 뒤로는 더 이상 아쉽지만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간 이제 평화 시대가 열려요. 뭐자?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고려와 요나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송나라에서도 야 고려 굉장히 센데 그럼 우리랑 다시 교류하자. 교류를 하면서 견제도 하면서 그러니까 삼방이 서로 견제가 하니까 어떻게 전쟁이 안 나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100년간 평화 시대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 국력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요. 고려에서 거란에서 잡힌 포로들 활용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귀화를 하고 중국 사람들도 귀화하는 사람들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귀화로 들어오는 국가
그리고 안에서 전쟁에서 이긴 자신감으로 여러 자원과 물자를 생산하는 국가, 문화를 생산하는 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최고 수준의 이 고려 청자도 요 전쟁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고려 청자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물건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밀리지 않는 청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 자신감도 이제는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죠. 이 큰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사람들 전반의 철학과 마음가짐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걸 요것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전에 조선은 어떻게 됐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끼리 안에서 이 조선 안에서 사람들 괴롭히기, 여자 괴롭히고 서자 괴롭히고, 어 그러더니 인제 어떻게 적자 사이에서도 첫째한테만 재산을 주고 둘째, 셋째는 재산을 안 줘. 이런 희한한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고려는 아주 멋진 전성기를 100 년간 유지하죠. 윤관이 1107 년에는 윤관이 여진까지 정벌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실패는 했지만 이런 정벌도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고려가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식의 모습을 이후에 또 보여주기 쉽지 않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영토 확장을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점령하는 것도 이 고려 이후에 물론 보여주긴 하지만 조선 사군 육진도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한반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려 시대 때 이 아름다운 진취적인 모습을 조선 시대 때 왜 못 끌고 갔는지 좀 아쉬움이 들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세계사를 좁게 봅니다. 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 기업들도 생기고 한국인들도 세계로 많이 이주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관은 어때? 남한, 여기 중국, 일본, 뭐 북한 여기서 많이 돌아요, 여기서. 그리고 요즘 대만도 보죠. 그리고 미국 형님으로 딱 모시면서 이 안에서 또 나쁜 놈 착한 놈 갈라 놓고 "내가 너 싫으니까 삐삐하고 그래." 요즘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교류를 하면서 버티면서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싫으면서 좋은 척하면서 다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국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 먹을 걸 그냥 갖다 우리가 버리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긴 하지만 우리가 요걸로 끝내면 안 돼요, 지도를. 이제 더 넓게 봐야죠. 어때? 참 아니에요. 중국 밑에는 동남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바라보는 나라가 돼야죠. 음. 근래 들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한국 무기나 이런 것도 요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하죠. 무기 수입이라는 건 수출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무기 수출은 외교가 전제가 될 때 무기가 수출되는데 요즘 동남아시아 쪽에 한국 무기들이 적극 수출되는 건 우리가 그만큼 외교력이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외교가 강화되기 때문에 무기도 수출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인제는 동남아시아 지역도 바라보면서 좀 세계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세계관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소한 일은 금방 극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강연은 요렇게 되고요. 이제 질문 시간 한 20 분, 30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강연 듣고 혹시 궁금한 부분 궁금한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고려 현종을 고려 세종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종이라는 인물이 이 고려에서 볼 때는 전성기를 열어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로 인해서 그 뒤에 고려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고려는 운영되고 있지만 현종 이후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로 이제 승격이 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조선 시대 때 보면은
고려 현종과 조선 인조의 결정적 리더십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여기서 믿음의 차이라고 봐요. 믿음. 믿음은 뭐냐? 고려 현종은 패배하고 도망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신하들을 믿었기 때문에 강감찬이라는 인물에게 20만 대군을 내가 내려고 방어를 할 수 있게 책임 부여를 해줬어요. 반면 인조는 어떻게 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떡하죠? 북방의 병력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고 장수들이 제대로 훈련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과정을 병력이 내려올 학교에서 수가 배웠었죠. 없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려고 발악을 한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리더십 차이는 간단해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었느냐의 싸움에서 갈렸다고 봅니다. 근데 어, 어차피 상금이 사람을 믿지 중요하지. 못해요. 비주대첩 관련 합격전 전투, 즉 수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그 전투에 대한 수공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짜 그 기록이 한 줄이에요. 딱 보면은 뭐그 왔는데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어느 정도 그 여진족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러 주장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얘기하면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척 했지 않았을까. 그걸 좀 과장해서 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고려 거란 전쟁을 포함해서 고려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남아있는 역사서가 있는. 여기 남아있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려사가 있고요. 고려사 전류가 있습니다. 음. 사실상 이거 두 권이에요. 고려사 전류. 그 다음에 요나라 역사책도 있고 송나라 역사책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일부 이렇게 요나라, 송나라 역사서는 또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고려 거란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승리한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승리한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패배한 역사만 관심이 많아요. 인조, 식민지 시대.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 특히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업 실패한 거 100날 연구하는 것보다 성공한 것을 연구하는 게 10배 낫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 모습을 보면은 보시죠. 이 현 모습을 보면은 이 주변국에서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존심도 지키면서 이들에게 이용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편가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느 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국익을 찾아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국익을 찾은 고려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국익보다 명나라가 짱이야 하다가 얻어맞은 조선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드라마 이후에도 고려사나 승리한 역사를 연구하는 어떤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너무 우리는 패배한 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패배한 데. 관심 많으면 뭐합니까? 배울 게 별로 없는데. 다 보세요. 인조가 막 엉터리방터리한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또 뭐 정치하고 싶다 하는 게 다 뽑아줄 판입니까, 여러분? 어? 인조처럼 활동한 놈을 뽑아줘야지 이럴 겁니까? 이거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그래서 현종처럼 활동하는 사람을 공부해서 이런 사람들을 정치로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으로 뽑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인물들을 좀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패배할 사람들을 연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면 백성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못 됩니다. 일부는 잘 살겠죠. 일부는. 근데 전체 98%는 붕괴돼요. 왜? 나라가 못 사니까. 강감찬은 수공 강감찬하면 수공을 쉽사리 떠올려 상교천 전투에 대해 질문이었습니다. 크크.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게 이번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책 꼭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반복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적당히 때리기 좋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볼 때 얘를 모범으로 때려 패서 다른 나라 말을 듣게 하겠다는 걸로 또 참 필요한 나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얻어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어?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는 나라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얻어맞고 나라가 한순간에 울미듯이 그냥 슝 사라지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 있어요, 전쟁터 안에.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동맹에만 전력하고 있는데 중러북과 완전히 적대 관계로 가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실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일본을 믿어도 될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그걸 넘어서 교육 과정을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대학교에서 역사, 철학을 정말로 이거를 전공이 아니어도 전공급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나가서 이 국가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왜 엘리트 학교일수록 철학과 역사 같은 걸 가르치겠어요?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명문대 넣기만 바쁜 거예요. 그들 몇 프로의 나라로 이 사회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같이 무너지면 그들도 같이 무너져 어느 순간 같이 무너져 나라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민 간다면서요. 똑똑한 남자. 이민 가라 그래요. 근데 이민 가 가지고 갔는데 그 나라가 망했어. 그 이민 간 세력 안에서도 그 사람 대접해 줄까요?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와 고려사를 만들었음에도 고려사 전료를 만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고려사는 어느 정도 고려 역사들을 좀 풍족하게 낸 거고 여기에서 쪼끔씩 주요 사건만 빼 가지고 만든 게 고려사 전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고려사 전료는 쪼끔 생략, 간단, 요점. 고려사는 쪼끔 더 길쭉길쭉하게 내용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아마 두 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연구 공부하라고 좀 만든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책을 통해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예. 한 번쯤은 책을 읽으면서 좀 삶의 여유를 찾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으로서 요 책을 제가 적극 추천을 하니까 혹시 시간 되고 여유 되시는 분은 책도 한 권 또 사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면 좋겠다. 책을 한 권 사보는 즐거움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참 드문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사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